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그날 아들의 손이 날아온 순간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나? 평생 고개 숙이며 살았던 순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신고한 어머니, 그 용기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긴 숨을 내쉬었다. 70평생 처음 입어보는 고급 한복이었다. 연한 자줏빛 치마에 흰색 저고리,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고급 비단이었다. 아들 재훈이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 보내준 것이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머니, 이번 상견례 정말 중요해요. 예비 사돈 되시는 분들이 꽤 까다로우시대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순자는 서툰 손길로 파운데이션을 두드려 발랐다. 화장품 가게 아줌마가 알려준 대로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다. 평생 화장이라곤 경조사 때 립스틱 한 번 바르는 게 전부였던 순자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시어머니로 보여야 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자리였으니까. 호텔 라운지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깔린 바닥, 부드러운 융단,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웨이터들은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절제된 미소로 다가왔다. 순자는 자신의 낡은 검정 핸드백을 꽉 쥐었다. 이곳 분위기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손에 든 가방 하나조차 자신이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예비 사돈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짙은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대형 건설사 전무이사라 소개했다. 금박이 찍힌 명함이었다. 여자는 진주 목걸이에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디자이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살짝 기울여 올려놓으며 세련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아드님이 병원을 운영하신다면서요? 요즘 개원이들 수입이 꽤 괜찮다고들 하던데. 어느 동네에 있어요? 예비 사돈 남자의 말에는 탐색의 기운이 역력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낯선 비굴함을 읽었다. 자신감 넘치던 아들이 어느새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본론은 곧 시작되었다. 웨이터가 커피를 내려놓고 물러가자 예비 사돈 여자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면 당연히 집은 준비하셔야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 딸은 그렇게 시작할 순 없어요. 친정에서 키울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거든요. 당연하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였다. 요즘 강남 쪽 신혼집 시세가 최소 10억은 넘는데 병원하시니까 대출은 문제 없으시겠죠? 담보도 있으실 거고. 순자는 입이 바짝 말랐다. 10억? 그 돈이면 순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의 몇 배였다. 아니, 몇십 배일 수도 있었다. 새벽 청소일로 모은 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합쳐도 10억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재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순자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이라는 무언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요. 물론 마음은 크게 해주고 싶지만
천천히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순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다.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예비 사돈 부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결혼은 대체 언제 하자는 건가요? 우리 딸이 나이가 35인데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요.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예식장 예약도 해야 하는데 신랑 측에서 집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예비 사돈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순자는 급히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행에 알아보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재훈이 벌떡 일어서더니 순자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클래식 음악마저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가 지금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옆 테이블의 시선들이 일제히 이쪽을 향했다. 순자의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울렸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예비 사돈 부부는 놀란 척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비 사돈 여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효자시네요. 요즘 그런 아들 드물어요. 어머님도 아드님 앞길 막으시면 안 되죠. 부모라면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는 교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뜨거운 뺨을 감싼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재훈은 고개를 돌린 채 예비 사돈들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자가 거기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했다. 회전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맞은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손에 든 핸드백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훈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다. 화면을 켤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매번 실망만 돌아왔다. 먼저 전화를 걸 용기도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의 뺨에는 이미 멍이 사라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밤마다 그 순간이 되살아났다. 손바닥이 뺨에 닿던 느낌,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아들의 차갑게 식은 표정.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다. 우유와 계란을 고르고 있는데 단골 주인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들이 그랬다는데 정말이에요?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공허했다. 주인 아줌마도 그걸 알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아는 얼굴이 보였다. 같은 아파트동에 사는 김 여사였다. 순자가 손을 흔들려는 순간 김 여사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자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소문이 그렇게 퍼졌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평소 순자와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들이 정말 그랬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아이 키웠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다. 오해예요. 재훈이가 워낙 예민한 시기라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자야, 그래도 넌 너무 착해.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한 대 때려줘야지. 왜 감싸고 그래? 순자는 쓰게 웃었다. 자식을 때린다?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그것이 부모의 숙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결혼 준비 일정 나왔어요. 이번 주말에 예식장 계약금 입금해 주셔야 해요. 300만 원이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사과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였다. 순자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0만 원. 순자에게는 큰 돈이었다. 2달치 생활비였다. 손이 떨렸지만 은행 앱을 켰다. 잔고를 확인했다. 4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3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금 확인 메시지를 예비 며느리에게 보냈다. 답장은 네, 확인했어요. 뿐이었다. 감사 인사도 안부도 없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순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형편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 게 죄인가? 부모가 무한정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책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동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동네 진료소에 감기약을 타러 갔을 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순자 어르신, 요즘 재훈 원장님 병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무슨 이야기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하대요. 환자들 불만이 많고 직원들도 자꾸 그만둔다던데 괜히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시니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자의 얼굴에 새로운 불안감이 스쳤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과 상처에만 집중했지만 아들의 병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설마 그게 내 탓은 아니겠지. 내가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병원에 문제가 생길 리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순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아직 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오랜만에 아들의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재훈 내과의원이라는 파란색 간판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지역에서는 꽤 이름 있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개원한 지 5년 초반에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다고 들었다.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정말 간호사 말처럼 병원에 문제가 있는 걸까? 혹시 그냥 소문일 뿐은 아닐까? 병원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나이든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그 병원 다시는 안 가. 검사비만 몇십만 원 나왔는데 정작 진단은 제대로 못 내리더라고. 다른 병원 가니까 간단한 약 처방으로 끝났어. 돈만 뜯어가는 거 아니야?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자기 아들 병원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방향을 보니 재훈병원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병원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언제나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겠다고 말했었다. 개원식 날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순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이웃 아줌마가 보여줘서 알게 되었다. 재운내과 과잉진료 의심됩니다. 단순 감기로 갔는데 온갖 검사를 다 시키더니 진료비가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5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바가지 아닌가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저도 그래요. CT 꼭 찍어야 한 데서 찍었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는 필요 없는 검사였대요. 직원들 태도도 별로예요. 뭔가 매출 올리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완전 이상해졌어요. 순자는 손이 떨렸다. 아들이 그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다. 동네 약국 약사도 넌지시 말했다. 처방전을 받으러 갔을 때였다. 순자 어르신, 죄송한데 요즘 재훈병원에서 나온 처방전 보면 좀 이상해요. 굳이 안 써도 될 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약값 부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였다. 불과 석 달 사이에 간호사 3명이 그만뒀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것도 모두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재훈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찾아갔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커피 한잔 하자고 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간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원장님이 환자들을 사람으로 안 보세요. 그냥 돈으로만 봐요. 하루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검사를 몇 건 했는지 그것만 체크하세요. 매출 안 나오면 직원들한테 화풀이 하시고 간호사의 눈에는 서운함과 실망이 가득했다. 제가 사표 낼 때도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냥 알았어. 그럼 나가. 였어요.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 언제부터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다. 병원 앞을 다시 지나갈 때 대기실에 앉아 있는 환자들의 얼굴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불안하고 지쳐 있었다. 한 할머니는 진료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통화하고 있었다. 여보, 검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어떡하지? 어느 날 오후 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순자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제 검사했는데 오늘 또 하라고 하면 어떡해. 돈이 무한정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연금으로 사시는데.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병원 직원이 달래려 했지만 보호자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의사 나오라고 해요. 직접 설명 들어야겠어요. 결국 재훈이 나왔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재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몇 마디 하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어린 재훈이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초등학교 때 직업체험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나 커서 꼭 의사 될 거야.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해줄 거야.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해 줄 거야. 그때 그 아이의 눈은 정말 맑고 순수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자식에게 맞은 것보다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도 몰라.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심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견례 이후 처음 나누는 대화였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재훈아, 엄마야. 요즘 병원은 괜찮니? 환자들은 많이 오고. 조심스러운 순자의 목소리에 재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아니, 그냥 동네에서 소문을 좀 들어서. 환자들 불만이 많다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순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어머니가 그걸 왜 신경 써요? 병원 경영이 뭔지나 아세요? 요즘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다른 병원들도 다 똑같이 해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재훈아, 환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거잖아. 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하지만 재훈의 대답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제발 병원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미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았다. 순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존경도 사랑도 심지어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다. 그저 귀찮은 존재를 대하는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저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난 그저 엄마인데. 며칠 후 예비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어머님, 결혼식 비용 분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랑 측에서 최소 3천은 내셔야죠. 하객수 고려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쪽이 하객이 더 많거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3천만 원이요? 지금 우리 형편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혼 접으실 거예요? 재훈 오빠도 동의하셨어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순자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어 겨우 연결되었다.
재훈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3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재훈의 대답은 더 냉혹했다. 어머니, 지금 결혼 깨지면 제 인생 끝나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은행 가면 해줄 거예요. 그건 내 아버지 유산인데 그걸 어떻게 그 집은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 혼자 다 감당하라고요? 어머니는 대체 날 위해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의대 등록금? 그건 아버지 보험금으로 낸 거잖아요. 어머니가 뭘 해주신 게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70평생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대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책값, 학원비 모두 순자가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다. 보험금은 등록금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재혼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려고 시장 바닥에서 떨어진 미역을 주워 모았던 기억. 겨울에 내복도 없이 추위를 견디며 아들 외투를 사주었던 기억. 아플 때도 병원 가지 않고 참으며 아들 학원비를 마련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순자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 못하면 어머니도 손자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좋으세요? 재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그 끝에 남은 건 모욕과 무시뿐이었다.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내 모든 걸 다 준 게 잘못인가? 자책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불 켜진 창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다른 집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대화가 오갈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집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순자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켜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깨달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의료 과잉 진료 신고 방법, 병원 민원 제기 절차, 보건소 신고. 화면에 떠오르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시작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바로잡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재훈 병원에 대해 물어봤다. 경로당에서,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혹시 우리 재훈이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말을 아꼈다. 아들 병원인데 나쁘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순자가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는 걸 알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검사를 너무 많이 시켜요. 감기로 갔는데 X-레이,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다 하더라고요. 비용이 15만 원 나왔어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진료받았는데
약값이 10만 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약국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아줌마가 덧붙였다. 친절하긴 한데 뭔가 과하달까요? 매번 정밀 검사 권유하시고 돈이 부담돼서 이제 안 가요. 순자는 들은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수첩에 적었다. 날짜, 증상, 진료 내용, 비용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보건소 게시판에서 의료기관 신고 안내 포스터를 발견했을 때 순자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접수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포스터 사진을 찍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확인했다. 집에 돌아와 그 내용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다. 안경을 쓰고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으며 이해하려 애썼다. 가장 어려운 건 실제 피해 사례를 모으는 일이었다. 단순히 소문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몇몇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했다. 제가 재운 원장 어머니인데요. 혹시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왜 어머니가 이런 걸 물어보나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진지함에 결국 협조해 주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친아들인데 이러시면 아드님이랑 사이가 나빠지실 텐데요. 한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지만 해야 해요. 이게 진짜 그 아이를 위한 길이니까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엄마가 바로 잡아줘야죠. 그 말을 하면서도 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는 상당했다. 과잉 진료 의심 사례 15건, 불필요한 검사 요구 9건, 과도한 진료비 청구 12건, 진료 영수증 사본, 처방 전, 환자들의 증언. 순자는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자신이 키운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밤마다 자료를 보며 울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적어 보내주었다. 감기로 갔는데 CT 찍으래요. 거부했더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겁이 나서 찍었어요. 비용이 30만 원. 다른 병원 갔더니 그냥 감기래요. 또 다른 환자는 당뇨약 받으러 갔는데 간 기능검사, 신장검사, 심전도까지 다 하래요.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석 달에 한 번만 했는데 매달 10만 원씩 나가요. 마침내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펜을 잡았다 놓았다를 수십 번 반복했다. 이러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아들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는 상견례에서 뺨을 맞던 순간 아들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에 글자를 채워나갔다. 신고인 성명, 피신고인 성명, 신고 내용.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피신고인 재호는 본인의 친아들이나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고 있어 이를 신고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마지막 서명을 할 때 순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재훈아.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엄마가 너를 바로 잡아줄게.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순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떳떳함도 있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는,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다. 친아들을 신고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힘들겠지만 견뎌야지.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조금 달랐다. 무언가 결정한 사람의 고요함이었다. 신고 후 한 달이 지나자 보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순자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혹시 재훈이 알게 되지는 않았을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밤마다 잠을 설쳤다. 재훈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만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재훈 내과에 보건소 조사관들 나왔대. 뭔가 큰 문제가 있었나 봐. 직원들도 다 불려나가서 조사받았대. 순자는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가 신고했다던데 친아들을 어떻게 하지만 환자들 생각하면 잘한 거 아니야? 의견이 분분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2주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보험 청구 부정, 불필요한 검사 남발,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항목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지역 보건소는 시정 명령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 문 앞에는 영업정지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고 환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병원 주차장은 텅 비었다. 순자가 슈퍼에 들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순자 씨 들었어요? 재훈이 병원 문 닫는데요. 영업정지 먹었다던데. 주인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신고하셨다던데 정말이에요? 친아들을?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셨네요.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친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렸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순자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쿵쿵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 문 열어요. 당장 열어요. 순자가 문을 열자 재훈이 거칠게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다. 어머니가 신고했다면서요? 어떻게 친어머니가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병원 문 닫혔어요. 직원들 다 나가고. 재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환자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과잉 진료, 보험 청구 부정. 그게 의사가 할 짓이니? 당연해요. 저 때문에 몇 명이나 먹고 살았는데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생활은 생각 안 하세요? 순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재훈아, 넌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의사. 그런데 언제부터 환자를 돈으로만 받니? 감기 환자한테 CT 찍으라고 하고 필요 없는 약 처방하고.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니?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순자는 계속 이어갔다. 상견례 날 때린 것도 모자라서 환자들까지 그렇게 대했어.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재훈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게 다들 그렇게 해요.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변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한테 손찌검한 의사가 환자들은 제대로 대했을 것 같니? 의사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지. 환자를 돈으로 보는 순간 넌 이미 의사가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평생 아들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재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저는 그냥 결혼도 해야 하고 돈도 필요하고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변명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결혼? 그 결혼이 환자들을 속여가며 할 만큼 중요한 거니?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아도 되는 거니? 순자의 질문에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 재우는 돌아서서 문을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을 다시 찾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밖으로 나간 재우는 차에 오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는 것 같았다. 병원은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영업정지 석 달 후 재계하기는 어려웠다. 환자들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직원들도 새 일자리를 찾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당연한 처벌이다. 환자들을 속인 대가라 했고 누군가는 너무 가혹하다.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밤마다 힘들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은 있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못한 일을 하셨어요. 한 환자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따뜻함에 순자는 울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순자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훈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순자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병원 폐업 소식이 완전히 정리되고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오랫동안 비워뒀던 작은 점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생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곳이었지만 남편이 떠나고는 문을 닫아둔 채 10년 넘게 방치해 왔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그곳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볼까?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청소를 시작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공구함, 낡은 장부, 단골 손님들 명단. 순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다. 여보, 내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순자 씨, 뭐 하시려고요? 가게 다시 여세요? 슈퍼 주인 아줌마가 물었다. 작은 티하우스 하나 열어볼까 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사람들은 반색하며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우리가 페인트 칠 도와드릴게요. 저는 청소 도와드릴게요. 온 동네가 함께 움직였다. 남자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여자들은 청소를 했다. 젊은 청년은 간판을 만들어주겠다고 나섰다. 어르신, 어떤 글씨로 써드릴까요? 순자의 작은 티하우스? 따뜻한 글씨체로 부탁해요. 순자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한 달 후 순자의 작은 티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초록색으로 칠한 문, 하얀 레이스 커튼, 그리고 손수 만든 나무 간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화분들을 걸어두고 테이블에는 손뜨개 테이블볼을 깔았다. 창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개업날 동네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축하해요, 순자 씨. 첫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다. 어머, 여기 분위기 참 좋네. 마음이 편안해져. 순자 씨가 직접 끓인 차라니 맛있겠어. 순자는 정성껏 차를 내렸다. 국화차, 대추차, 생강차, 쌍화차. 계절마다 다른 차를 준비했다. 찻잔도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다.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군가의 손주 이야기, 텃밭 가꾸는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작은 티하우스는 금세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순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이구나 생각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다. 순자 씨,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따뜻한 곳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올 때가 별로 없거든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셨어요. 티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순자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재혼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은 있었다. 밤이 되면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순자는 비로소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닌 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어느 가을날 저녁 티하우스를 정리하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재훈이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재훈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다. 재훈아 하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재훈이 스스로 모든 걸 돌아보고 진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급하게 안아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가자, 재훈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난초였다. 하얀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난초. 메시지 카드는 없었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재훈이 놓고 간 것이라는 걸. 순자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여놓았다. 창가 가장 햇살 잘 드는 곳에 두며 조용히 물을 주었다. 예쁘게 피어라. 우리 재훈이 마음처럼. 화분을 보며 순자는 희망을 느꼈다. 아직 말은 없지만 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날은 언젠가 올 것이다. 순자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티하우스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순자는 티하우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가로등, 집들의 창문, 가게의 간판.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문 앞에 놓인 난초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재훈아, 천천히 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진짜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